이 역사학자라는 존재 되게 이게 멋있는 말을 옛날 역사학자들이 다 했어요. 정말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이치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근데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첫 챕터의 장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로 끝나는데 그 다음 챕터에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이다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내란 사태를 각자가 다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역사가의 눈으로는 내란 사태는 현재잖아요. 근데 내란 사태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죠. 지난 30년간의 혹은 조금 길게 보면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가 있죠. 근데 역사라는 건 되게 신기하게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에 과거를 인식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한 정말 냉정히 말할까요? 과거만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도 망했었고 수많은 역사가 사라져요. 그럼 왜 그러냐? 어떤 현재에서 과거를 갖고 충분히 사유를 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줍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 때 굳이 정말 진짜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지금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지금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 생애 동안 지금 우리가 살았던 순간이 절정기고 앞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침강기로 들어간다. 조선 왕조 말기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심정을 썼습니다. 문화에 담긴 역사의 파동을 찾아서 역파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요즘에 현실이 더 영화 같은 세상,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재밌는 세상, 뭐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중요한 어떤 또 책이 나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제목이 막 살벌합니다. 밑에 저자가 잘생겼죠? 저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책 얘기할 때 가장 좀 어색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책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보이죠? 이게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의 그 전광판 화면을 형상화한 거죠.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사태가 시작이 됐고 작년 한 12월부터 지금 약 3개월간 우리 역사는 또 한 번 굉장히 좀 비상한 상황을 겪었고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날 이후 계속 유튜브를 들여다보거나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또 나오는 게 내란 당일 때 검찰 쪽도 뭐 연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좀 보는 느낌. 아마도 한 20-30년 지나면 지금의 이 3개월은 분명 영화로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만 힘들지 않고 모두가 힘들었을 것 같았어. 근데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날 생각했거든요. 나는 바로 체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차 체포 명단 정도에는 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도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어찌됐건 그날의 밤은 잘 수습이 되고 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어린 날에 제가 이제 동대문구를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최루탄 냄새가 가득하고 뉴스에는 항상 대학생 데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날 아버지가 온몸에 이제 그 최루탄 가스를 이제 뒤집어 쓴 채 와서 용환아 빨리 물 좀 뿌려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막 물을 뿌려드리면서 했던 그게 나중에 보니까 유월항쟁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달 지났겠죠? 아버지가 투표를 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잊지 못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가 투표하고 나오면서 용환아 오늘 우리 역사가 바뀌었어. 그게 이제 87년 개헌 국민투표죠. 하여튼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과거의 사건이었다라는 사건이 현재화가 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안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모든 일정을 딱 스탑을 하고 제가 1월 한 달을 이제 바쳤죠. 근데 저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3개월간의 길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첫 장에다가 이런 말 썼어요. 이 책은 역사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상소와 같은 글이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민감하게 뭐 이 얘기보다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많이 넣어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가 크게 3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19 혁명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긴 했어요.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할 줄 아는데 세울 수 있는 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혁명이냐면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민주혁명인데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이승만의 공모자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손에 들어간 거죠.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유랑쟁이에요. 유랑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유랑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허락을 해주는 형식으로 사실 개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낸 사람은 항상 우리는 전두환의 부하처럼 여기지만 사실 전두환과 동급이었었던 노태우가 권력을 잡으면서 울퉁불퉁한 민주화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단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때 그래도 최인규 내무부 장관도 처단 당했고 뭐 이정재도 처형 당했고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혁명의 여파가 있었는데 이호랑쟁은 혁명의 여파가 없어요. 최대 여파는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간 거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뭐 와가지고 뭐 잘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집중된 민주화 열기가 사실은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삼이야 김대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괴물은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전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과 다르잖아요. 조선은 진짜로 왕조사회니까 하려와 같은 은혜로 우리 세종께서 우리 정조께서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고 사대부들도 그 국왕을 군왕으로 모시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직적인 질서인 거죠. 하지만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만드는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쭉 오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대신 우리나라를 이끌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삼이 해줄 거야. 김대중이 해줄 거야. 이러면서 또 결국 이제 둘 다 안 되면서 이제 노태우라는 시대로 접어들겠죠. 정말 좋았던 게 잘 안 됐어요.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 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악플이 달릴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문재인 정권기 때가 되게 중요한 건 우리 역사 최초로 민주화 세력이 단독 집권했던 때예요. 그랬던 적이 없죠. 김영삼은 3당 합당이라는 매우 모순적인 선택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우아하게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DJP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두 대통령은 속칭 이제 보수와의 동거를 통한 개혁을 했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 뭘 했느냐? 적어도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 나왔던 열기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새로운 세계의 사회 질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었던 발전국가적 담론이 아닌 뭔가 이게 진보다, 이게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기대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내부 갈등이죠. 같은 지지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나뉘게 되고 중도층이 굉장히 냉소주의가 세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민주화를 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막아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그 담론은 저는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면 된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이룬 업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좀 쓰게 됐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반부에서 했던 얘기는 권력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움켜져 있고 그 밑에도 다 소황제들이에요. 바뀌면 정책이 다 바뀌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혜태로 가는 거 수백억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바꿔야 되니까. 권력이 누군가에게 쥐어져서 일괄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자 바뀌면 모든 게 다 원상복귀가 되면서 사회가 쉽게 말하면 레고 같은 거예요.
찢다 부시고 사회는 찢다 부시고 하면 사회 자원이 고갈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다 박탈되면서 그러면 철밥통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도 없고 권력의 분할도 없는 거죠.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 결국은 정권교체가 사회를 바꾼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다는 걸 참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검찰 문제나 사법부 문제 얘기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삼권 분립을 이루어낸 대통령이다.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역설적 업적이 아닐까. 역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봤었을 땐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극적으로 높이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대0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헌법재판관 기억하세요? 이정미 재판관장 말고는 기억 안 날 거예요. 사실 이정미 재판관장도 뭐 이렇게 파마 요거 이렇게 롤 하고 다닌 거랑 그분이 읽었잖아요, 주문을.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걸로 유명해졌지만 나머지 기억 안 나요. 이번에 보면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 다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봤었을 땐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극적으로 올리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막 그냥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뭐 죽어라 해산해라 막 나오는데, 사실 진짜로 국민의힘은 심각해요. 국민의힘은 두 가지 오류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문제 삼는 건 극우파와의 영합이잖아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 맥락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잘못된 단절과 잘못된 결합을 했죠. 그게 뭐냐? 국민의힘은 그동안 쉽게 해왔어요. 뭘 쉽게 해야 하냐면 절대적 지지층이 강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가장 큰 원죄는 김영삼 대통령이죠. 3당 합당을 해버리면서 경북과 경남의 차이를 엉켜버리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니까 한국의 보수는 등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같은 스캔들이더라도 이게 민주당에서 터졌으면 당연히 위기로 가는데 이쪽은 안 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무현 탄핵의 여파 때 한나라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습게 보다가 이제 아예 몰아내자 했는데 역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역풍이 생각보다 열린우리당이 150석인가 하고 끝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동영 씨가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 투표할 필요 없다, 젊은이들 투표해라. 근데 이게 사실 맥락상은 이제 자기네들의 지지층이 젊은 세대니까 얘기했고 사과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막 집결이 되면서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쉬운 정치를 했어요. 왜? 3당 합당 이전에는 정권에 의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3당 합당 이후에는 사실상 어떤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가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사건이 터져도 쉽게 덮는 거예요. 쉽게 덮었어요. 그러면서 생겼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김영삼을 버렸죠. 그 당시 버릴만 했어요. 외환위기가 너무 컸으니까. 근데 문제 뭐냐? 김영삼을 버리면서 민주화 이후에 내세울 수 있는 혹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 보수의 민주주의 힘까지도 다 내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회 누가 척결했어요? 금융실명제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사람들 국내로 이렇게 봉환해서 성역화 작업 누가 했어요? 누가 최초로 4.19를 혁명이라 불렀을까요? 누가 5.18 문제에 대한 사법 처리를 했을까요? 이거 다 김영삼 정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보수가 한국의 민주화를 한 거예요. 근데 외환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쉬운 선택을 한 거죠. 김영삼 뿅, 이회창 탁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뭐 김영삼의 업적이, 자기들도 하면서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면 노태우로 얘기한다. 노태우 얘기 못하죠. 왜냐면 노태우는 어찌됐건 12.12 군사반란에 연루자란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했던 것들을 버리면서 거기 누굴 채우냐? 거기다 이승만, 박정희를 채운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적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낡은 생각이잖아요. 네? 뭐 한국전쟁? 산업화? 좋아. 똑같이 해본다? 해봤잖아요. 언제? 이명박 박근혜 때. 사실 진짜로 이 우리나라 보수 여권은 내세울 사람도 내세울 전통도 없는 거예요. 혹은 뭐야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해?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야말로 이건 정말로 현존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이 아닌 그들만의 뇌피셜로서 이승만이거든요. 이 결론이 뭡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있고 수십 명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우파 집회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감사하다는 발언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되게 속상한 게 그 갈등의 원인을 통해서 치유나 승화로 가지 않고 갈등을 파괴로 가요. 그 시작점 한국전쟁이죠. 좌우 갈등을 전쟁으로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두토막 내버렸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빨갱이 좌경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진영으로 나뉘어버렸어요. 젠더 갈등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치열하게 증명하고 해결점을 만들고 함께 뭔가 대답을 찾아서 결국은 남녀가 혹은 성이 공존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결론을 냈냐? 그렇지 않죠. 사실 제대로 된 논쟁은커녕 시작부터 완전히 와치작돼서 누구도 얘기를 잘 못하는 주제가 됐죠. 그게 그 아이콘 중에 하나가 이준석 씨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수의 길이 진짜 심각한 위기다. 그럼 이게 나중에 정치 세력으로 계속 간다. 이건 정말 우리가 또 다른 내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이 사건을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근본적인 결여가 돼 있다. 그 외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좀 넓은 얘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제의 문제, 뭐 뉴라이트의 문제, 북한과 국제관계의 문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쓴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사회는 충분히 고도화되었고 경제와 사회는 정치 이상으로 복잡하고 섬세하다. 우리는 내란 사태를 통해 충분히 정치적 인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의식의 구체화, 사회적 연대와 실천, 특정 분야에서의 성취와 지속적인 진보, 사회 경제적 변화를 향한 교두보의 확보, 기존의 정치 투쟁과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역사는 계속되지만 개인은 매번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야만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현재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거든요. 정쟁용 책은 아니고요. 무책임해지지 않기 위해 쓴 책입니다. 같이 좀 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이 마지막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입니다. 나일 수도 있다.